2000년대 들어와서 유열씨랑 비슷하게 요때 피크를 찍어요. 2006년 7년.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가요계에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표절 의혹이 나왔을까? 만약 유열 곡 전체를 10억 원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Yes or no. 대표곡 5곡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전체 스트리밍이 1억 5천에 가깝고 데일리 감상자가 하루에 한 3만 6천 명 육박한다고 해요. 데일리 감상자라면 멜론 유저가 이 곡들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듣는지 최소 한 번 매일.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작권자분들이 수익을 지금 스트리밍을 통해서 얼마나 받냐면 한 번 재생할 때마다 0.637원을 받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멜론 스트리밍을 통해서 유열씨가 걷는 수익이 이 5곡으로만 최소 50만 원이에요. 멜론은 지금 국내 스트리밍 시장을 30%밖에 안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한 100만 원을 넘지 않을까? 이 5곡만으로. 유열씨의 곡들은 지금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된 게 총 323건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작사가 201하고 작곡이 263, 편곡이 169예요. 중복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작곡 263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이 전체 263곡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월 1000만 원은 걷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에 1억 2천 정도 되겠네요. 이게 최소예요, 최소. 자, 이런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베끼는 자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남의 창작물을 훔쳐와서 제 이름을 써놓을 생각을. 원곡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걸 10억 원을 주고 산다고 해도 뭔가 이 양심에 찔리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양심에 이 곡을 좀 사기에 좀 내 자신이 좀 양심이 찔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사면 어떨까요? 만약 유열 곡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10억 원을 다 쪼개는 거죠. 몇 프로씩.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이런 댓글을 또 봤어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또한 곡으로 수익 난 거 원작자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는가. 그죠? 이게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죠. 뭐 루이치 사카모토한테 어떤 분들은 유열 씨 건물도 사카모토한테 건물까지 이양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원작자에게 돌려주면 아까 그 베스트곡 좋은 사람 있죠. 이것도 일본인 작가한테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시경 씨의 안녕 나의 사랑, 이거는 마키하라 노루유키 이분한테도 저작권료를 n분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원곡자들 일일이 찾아서 다 나눠주는 것에는 우리가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열씨가 개인적으로 원곡자들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뭐 우리가 나서서 합시다. 어떤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 자, 그러면 지금 표절 의혹곡들이 지금 몇 개나 총 되냐면, 지금 유튜버 가치님에서만 한정돼서 지금 말하는 건데 지금 25곡이거든요. 유열씨의 작곡한 곡의 10%가 표절 의혹곡이고, 근데 지금 계속 유튜버 네티즌 분들이 매일매일 뭔가 그 유열씨 표절 의혹곡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우리가 그냥 곱하기 2를 하자. 263 중에 50개를 하니까 1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원곡자들한테 만약에 n분의 1에서 나눠주면 월 1000만 원 받는 거에서 우리가 월 1000만 원, 최소 월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810만 원은 밖에 우리가 못 갖고 나머지 190만 원은 그 원곡자들 다 찾아서 나눠줘야 돼요. 매월. 1년 되면은 한 2,40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카모토 루이치랑 일본 작곡자들에서 얼마나 줘야 되냐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치님이 제기한 25곡 중에서 지금 6곡을 그 루이치 사카모토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4%고요. 일본 곡은 총 25개에서 16곡이 일본 곡을 유열씨가 따와서 지금 카피한 걸로 그 의혹을 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매월 1000만 원에서 46만 원이 사카모토 루이치 계좌로 저희가 이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122만 원은 우리가 일본 작곡자분들한테 매월 싸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가치님이 제기한 표절 의혹곡 중에 윤종신 씨 환생이 있어요. 96년도에 만들어졌고 유열씨가 작곡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베껴왔다고 하냐면 사와다 켄지의 오마에가 파라다이스로 베껴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가치님이 말하는 게 이 노래가 미국의 Earth Angel이라는 Will You Be Mine을 따왔다고 또 해요, 가치님이. 그러면은 지금 유열씨는 이 사람 거 따오고 사와다 켄지는 이 밴드 따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도 나눠줘야 될까? 찬성하시는 분 손들고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 윤종신 씨 환생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곡들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이거를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라는 되게 큰 우리 내부에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모든 자료는 토토밤 스테이시바 블로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독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김태원 씨가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갔고 여학생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기타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막 중3 때 소풍 가서 소풍에서 한 거야 내가 이거를 무대에서. 베이비 아무거나 넣어줘. 진짜 멋있다. 레드 제플린의 베이브 I'm Gonna Leave You인데 나무 위키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앤 브래든의 곡을 커버한 곡인데 처음엔 허가도 받지 않고 크레딧도 지미 페이지로 적었다. 지미 페이지가 여기 기타리스트인데, 브래든 측이 고소하자 긴 법정 공방 끝에 브래든 페이지 프렌트로 수정, 이거 공동 작곡으로 영국 저작권 협회에 올려난 거예요. 레드 제플린의 그 표절 의혹을 찾아보면 지금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Nobody's Fault But Mine이 있는데, 이거는 It's Nobody's Fault But Mine이 원곡이. 그 레드 제플린은 제목까지도 아예 It's 빼고 요거를 아예 그냥 갖다 자기네 거로 만든 건데, 그래서 레드 제플린은 꽤 유명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일반인들은. 표절이 좀 심한 그런 밴드였다는 거. 하지만 전설적인 밴드였죠. 그래서 69년도에 데뷔했는데 지금까지 그 지미 페이지랑 거의 플랜트가 이 두 분이, 이분이 그 메인 보컬인데 그다음 기타리스트,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이제 작곡을 많이 했는데, 표절 의혹곡이 지금 레드 제플린은 21개가 있어요. 지금 총 작곡 수는 92개고 그래서 지금 퍼센티를 따면 23%예요. 자, 유열 씨는 아까 말했지만 50개, 우리가 아까 곱하기 2 했죠. 263하니까 19%. 그래서 레드 제플린이 더 많다, 유열 씨보다.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 간 것도 되게 많아요.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Stairway to Heaven이라는 곡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표절이 아니라고 최근에 판정이 났는데, 60년대 또 대표 밴드죠. 비틀즈 62년도에 데뷔했고요. 12개의 표절 의혹곡이 있고 총 작곡 수는 200개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6%. 그래서 유열 씨가 뭐 한 3배 정도 많죠. 비틀즈도 법적 공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60년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작권 뭐 이런 개념이 영국에서조차도 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현재로 넘어올게요. 2011년에 데뷔한 에드 시런. 에드 시런의 지금 표절 의혹곡이 지금 총 9개고 지금까지 작곡한 게 134개예요. 그래서 지금 7%. 그래서 유열 씨보다 유열 씨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분도 법적 공방이 있었고 최근에 이분도 표절 의혹에서 법정을 통해서 이제 아니라는 판정을 받긴 받았는데, 법적 공방을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대부분의 영국 밴드들이 표절을 한, 많이들 미국의 흑인 가수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뭐 척 베리라든지 아니면 말빈 게이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의 노래를 많이 인용을 해서 자기네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둘이 영미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법정 시스템의 그런 것도 좀 친숙하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돈이 엄청나게 됐죠. 영국의 음악 시장, 그다음 미국의 음악 시장, 또 미국의 엄청난 영향력.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오고 가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자, 다시 토이로 돌아오자면, 가치님이 제기한 그 표절곡을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열 씨가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요 시기에가 제일 표절이 심했다라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표절 의혹곡이 제일 많이 제기된 게 토이의 6집에 있거든요. 무려 5곡. 이게 2007년도거든요. 이거를 좀 쉽게 그래프로 보여주면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2000년까지 7곡이 있었고 요때 제일 많았어요. 12곡. 끝에 와서 요때 6곡. 자, 제가 나무 위키에서 표절 의혹곡 한국 가요에 관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총 127곡이 지금 나무 위키에 있었고, 재밌는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 유열 씨랑 비슷하게 요때 피크를 찍어요. 2006년 7년.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가요계에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표절 의혹이
나왔을까라는 되게 의구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점점 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자 1999년으로 가야 됩니다. 음반 시장에 MP3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P3에 음악을 듣는 사람은 본적 없죠.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음반을 안 사도 그냥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앨범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에 소리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스페셜 앨범 전곡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는 공유하되 그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페이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체가 바뀐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친구에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프 복사해서 주고 하지만 그걸 누가 저작권이라고 문제 삼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나오고 이제 소프트웨어 나오고 그다음에 2002년에 이거 많이 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시기랑 지금 겹쳐요. 지금 표절 의혹곡이 지금 피크를 찍었던 이 시기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엔 일단 많은 뮤지션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저작권 개념이 그때 당시 지금에 비해서 많이 없었으니까 반대로 또 말하면은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는 무료로 노래를 다운받을 수 있는 뭐 소위 뭐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공급자 입장, 그러니까 뮤지션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음악을 자기도 다운을 받아서 작곡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매장에 가서 앨범을 일일이 전체 곡이 들어간 앨범을 사서 자기가 그거 다 듣고 따오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정말 실시간으로 노래를 다 듣고 자기가 그 어떤 부분만 샘플링하고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한 공급이 엄청난 영향을 제 생각에는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작곡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때부터 정말 데이터 드리븐 음악 작곡 시대가 열린 것 같다는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다운을 많이 받고 이런 거 통해서 작곡가분들은 사람들이 이런 취향을 좋아하네, 저런 취향을 좋아하네, 그걸 통해서 많이들 참고해서 음악을 또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 드리븐 음악의 시작이 이때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음반 시장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2000년도까지만 해도 조성모 씨가 200만 음반이 팔려 나갔는데 2000년대부터 이제 MP3 시대가 오니까는 이게 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와, 불과 5년 만에 거의 한 10분의 1이 지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와서 또 반토막 나고 2007년이 최악이에요. 94,000장. 그래서 쭉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와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자,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면 자 이렇게 쭉 잘 나가다 이때 아까 김건모 씨가 200만 장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 그냥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완전 이렇게 추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012년부터 올라가요. 2007년도에 토이 6집이 나왔고요. 그 가치님에 의하면 이때가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절이랑 그 음반 시장이랑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때 당시에 내가 뮤지션이었어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음악을 해도 돈이 안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뮤지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한 뭔가 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대중적인 것 더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는 사람들 취향에 더 맞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소리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카피캣 시대가 아니었나. 정말 2006년 7년이 정말 그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안전하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음악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너무 큰 리스크를 지었기 때문에 아웃풋은 리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127곡을 2000년대부터 2009년에 쪼개서 한번 나눠봤는데 2006년에 그래서 표절 의혹곡이 제일 많이 나왔고 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냐라고 또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스트리밍이 시작됐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노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더 이상 뭐 MP3 필요 없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이때 또 적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는 레퍼런스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생긴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적발이 더 많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 피크를 찍은 거죠. 2006년이 좀 한국 가요에서 좀 특별한 해인데 2006년에는 가요계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엄청난 불황에 빠져버리게 된 반면에 온라인 음원 시장은 큰 성장세를 보였던 시기였다. KBS 시상 그 다음에 MBC 가요 시상이 지금 SBS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없어졌어요. 또 2006년이 또 가요계에서 좀 큰 일이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가요계 표절 논란 시끌
끊이지 않는 표절 시비 저작권 의식 강화가 필요. 2006년에 이효리 개차, MC몽, 그다음 이승철의 소리쳐. 이 세 개 노래는 잘 본인들이 작곡한 건 아닌데 이것도 우리나라 가요계 또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켰어 이때. 그런데도 유열씨는 또 카피한 거 보면은 2007년도에 6집 내면서 카피한 거 보면은 세 분이 어떻게 그 의혹 제기된 표절곡을 처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승철 씨는요, 소리쳐 표절 아닌 멜로디 인용. 뭐 그때 뭐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작곡가 그 홍진영 씨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건 이 노래 들어보면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저작권 협회 들어가 보니까 원 작곡자들을 올려놨어요. 가수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는 표절이라는 의혹이 나왔고,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게 소송까지 갔거든요.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1천만 원 지급하라. 이분이 고소를 했고요. 이분한테, 김건우 씨한테. 이거는 이제 공동 작곡자로 올려놓은 걸로,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난 거. 제가 찾아본 그 우리나라 표절 소송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긴 게 지금 이 사건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국내에서 이뤄진 걸로. 예외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이효리 개차 작곡가 미원 저작자에게 소송 위기예요. 소송 위기까지 있었고요. 이효리 개차 표절 논란 국제적 이슈로 번졌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소송도 안 걸고 무인 밑에서 슬쩍 여전히 김도현 씨가 핑클 때부터 작곡 많이 해줬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김도현 씨로 올려놔 있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죠. 2000년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 세대인 90년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90년대에는 좀 특별했던 게,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98년도 때까지,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중 문화가 금지였어요. 금지. 거의. 그러다 보니까 특히 90년대 J-POP 표절 사례는 일본 문화 개방 직전인 90년대에 극에 달했는데, 단적인 예로 이 시절 최고의 그룹이던 룰라는 자신들의 대표곡인 천상유해가 하필 일본 가요 표절곡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그래서 90년대 가장 대표적 두 곡을 뽑으면 룰라, 아까 지금 천상유해, 이상민 씨가 자살 기도까지 했다는, 김민종 씨도 이것도 되게 컸어요. 기천도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80년대 일본 청소년층의 인기를 모았던 댄스그룹 투브의 썸머드림과 리멤버미란 곡을 교묘하게 짜집기한 곡이란 표절 의혹이 8월 말 발표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다. 김민종 씨가 작곡한 곡은 아니에요. 작사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팬들은 가요계 전체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뭔가 좀 유사하지 않나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점과 그 90년대, 이게 96년이에요. 연초 룰라의 천상유해 파문으로 표절 근절을 위한 자정 여론이 비등했던 점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더욱 씁쓸하게 뒷맛을 남기는 것은 김민종이 이례적으로 표절을 시인하고 나선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과정. 만약 그가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음반이 팔릴 대로 팔린 지금에 와서야 표절 사실을 고백하느냐는 점이다. 그의 참회가 진심이라면 통상적인 활동 중단이 아닌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어야 설득력이 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보다 라임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때랑 지금이랑 좀 라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천도에는 그러면 저작권 협회에서 어떻게 됐냐, 안 바뀌어졌어요. 일본 곡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서영진 씨가 작곡가, 편곡, 작사는 김민종 씨로 돼 있죠. 그런 파문이, 제 포인트는 그렇게 파문이 있는데도 저작권 협회 막상 들어가 보면 안 바뀐 것도 되게 많아요. 룰라는 바꿨어요. 일본 사람으로 다. 작사까지 바꿨나? 아예 그냥 일본 사람한테 다 줬네.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작사는 천상유해 들어오면 한국 가사인데 아예 그냥 다 줘버렸네요. 표절 의혹이 생기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표절을 판정을 내렸어요. 93년도에 보면 13곡이 표절 판정이 났고,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게 양준희 씨 레베카. 자, 공연윤리위원회는 이제 76년에 만들어졌고요. 90년대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표절 시비를 가렸다. 사전 음반 심의를 하면서 8마디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 표절로 보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99년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음반 심의 기구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작자가 법원에 고소할 경우 친고제에만 표절 시비를 가릴 수 있다. 검열하는 데였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 탁 그 빨간 색깔로 탁탁 밑줄 끄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찍찍 껐던 그런 기간인데, 이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이나
좀 말썽 피우는 그런 연예인들, 가수들, 뭐 영화인들 뭐 여기서 그냥 찍어 내리면은 그 사람은 작품들이 방송이나 영화계에서 출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우리나라 가요계 뭐 이런 표절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생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표절이라는 기준을 과연 누가 결정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8마디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한 경우 표절로 보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럼 이거 피해가면은 다 표절이 아닌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90년대에 표절됐던 그 의혹곡이 있는 유열씨 곡은 8마디 이상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야. 이거 교묘하게 잘 피해갔을 것 같기는 해요. 유열씨가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준점을 만들면 그거 그냥 피해가면은 그건 표절 아닌가? 라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나무 위키에서 찾은 표절 공식 판정, 여기 가보니까는 아까 공연윤리위원회 플러스 작곡가들이 약간 시인한 그런 거를 다 합쳐서 보니까는 한 20곡이 되더라고요. 전체 20곡에서 표절 한 대가 이제 일본 곡이 11곡이어서 55%고 서양 곡이 7개 곡이고 35%, 그다음 한국 국내 곡을 베낀 게 이제 10%. 그래서 일본 곡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90년대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까 저작권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봤거든요. 아니면 아예 곡을 삭제했거나. 일본 노래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게 64%나 됐어요. 그러니까 원 작곡가한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다음 서양에서는 총 7개 곡이었는데 저작권 변경은 훨씬 많았다. 57%나 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 나름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표절곡이 뉴스가 터지면은 지금 대부분은 서양 곡을 베꼈다고 해서 많이 터지는데, 서양 분들이 자기 곡을 베꼈다고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프라이머리 표절 논란이 터졌을 때 이게 네덜란드 현지 언론도 주목되고, 그 네덜란드 원 작곡가가 트위터에 약간 표절 같은데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리가 고개 숙이고 이제 사과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승철 씨의 소리쳐 그 작곡자 게레스 게이츠도 일부 인용,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여기서 포인트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효리 개차 작곡가도 이분도 반응을 했어요. 한국에서 누가 너의 곡을 표절했다고 하니까 반응한 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는 저작권은 안 바꿔줬지만 이건 바꿔주고, 예, 이것도 바꿔줬어요. 자, 한국을 보겠습니다. 예, 로이킴 씨 본본범이 어떤 분의 노래를 표절했다 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이거 로이킴이 이겼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소송하는 거야. 소송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박진영 씨도 작곡가 김신일 씨랑 썸데이 표절 소송을 했는데 이게 결국 대법원인가까지 가서 하여튼 결국은 또이또이, 예, 둘이 무승부로 끝났어요. 페퍼톤스 수상 그녀 OST 표절 소송 제기를 했고, 예, 페퍼톤스랑 요 작곡가분이랑 이렇게 법정 공방을 했는데 페퍼톤스가 졌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표절로 해서 이긴 사람은 아까 그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의 그 원 작곡자 분 강모 씨가 이긴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일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그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이거의 그 원 작곡자가 알고 보니 제일동포의 이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철씨인가? 이분 가족이 2004년도인가? 그 해변으로 가요 엄청 유명하거든요. DJ DOC가 해변으로 가요라는 그 노래로 또 리메이크해서 엄청 데이트를 쳤는데, 제일동포 이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저작권 협회에 가보면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는 그 이철 씨라는 사람으로 다 변경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유열 씨가 이 사람들의, 이 일본 뮤지션들의 노래를 지금 카피했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반응이 없을까?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사카모토 류이치 씨 반응했죠. 뭐 표절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카모토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그런 반응 얻었는데 다른 분들은 꽤 조용해요. 예, 일본 뮤지션들은 꽤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예민한가? 일본인들은 왜 안 하죠? 일단 음반 시장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한국은 90년대 내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11위를 유지해왔다. 일본은 지금도 2위예요. 그때도 2위였고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소송해봤자 소송 비용, 변호사 고용하는 비용, 시간 이런 게 배상 금액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굳이 뭐 소송까지 해서 하는 거에 니즈를 못 느낀 것 같다. 그러니까 순수히 이거는 한국 시장이 얼마나 크겠어. 우리 일본 시장이 훨씬 큰데 그럼 일본 시장이 얼마나 큰가. 일본은 90년대
해도 3조 원 이상이었어요. 3조 원. 우리나라 6배 이상이고 뭐 거의 99년도에 와서는 거의 뭐 6조 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은 6조 원이면 얼마죠? 12배. 예, 한국 시장의 12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이어서 뭐 굳이 우리나라 작곡가들 소송할 뭐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12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민사소송 제기 건수는 일본의 589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627건으로 4.5배가 된다. 일본 사람들이 소송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변호사도 부족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소송을 안 하는 그런 사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서양은 확실히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일본 사회 자체가 이렇게 소송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서 왜 계속 표절 사태가 일어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좀 조용하고 근데 그걸 확실히 약간 법적으로 매듭 지을 수 있는 게 소송인데 뭐 일본 사람들 자체가 소송을 많이 안 건다.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이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의 또 약간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도로보 가요라는 책을 출판이 됐는데 일본의 경우 7, 8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들의 상당수가 서양 음악의 표절이었는데 일본 가요 윤리위원회에서 아예 1987년에 도로보 가요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도로보 가요는 도둑 가요라는 뜻이다. 이 책에 보면 당시 다른 노래들을 표절한 일본 노래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볼 수 있다. 예, 이런 책까지 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일본 음악 뮤지션 분들이 반응을 하지 못한 게 자기가 반응하면은 좀 약간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시부야계도 미국의 음악 장르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라 하는 게 그런 거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자기네가 마치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구글로 베트남 가수들이 K-팝 카피한 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베트남 V팝이거든요. V팝. 그래서 V팝이 뭐 BTS 표절했다. V팝 중에 포세븐이라는 보이밴드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 갓세븐 거의 완전 따라한 거죠. 갓세븐.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보고 우리나라 기획사분들, 우리나라 작곡가분들, 우리나라 뮤지션들은 왜 베트남에 소송을 안 할까? 왜 표절 시비를 걸지 않을까? 베트남 음반 시장이 그러니까 뭐 한 600억에서 한 700억밖에 안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가 올해만 2조 6,097억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이거는 뭐 스트리밍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소송 걸고 그 시간이랑 물론 뭐 정말 난 저작권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걸 당연히 밝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하겠죠. 근데 뭐 굳이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더 높은 거죠. 이 자기가 얻을 그 배상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의 심리도 이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제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자 일본의 발리스틱 보이즈라는 이런 BTS를 뭐 거의 카피한 보이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BTS나 다른 K-팝 그룹들은 일본, 중국 등의 카피캣 행위를 보고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사를 봤어요. 한국 기획사들은 카피캣의 등장이 K-팝 원곡 가수들의 우월함을 증명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모방의 시도는 K-팝이 그들의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르가 질적으로 높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저작권 이슈 같은 걸 간과하면 자신들의 음악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보고서는 어쩌면 일본인들 마인드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되게 나쁘면서 근데 또 우리도 뭐 V팝이나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지금 반대로 또 J팝 아까 뭐 발리스틱 보이즈 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그 미국 대학교 이규탁 교수 한국 조지 메이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사에서 인용했는데 한국 정부는 기획사들에게 까다롭게 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해요. 진짜 이런 요청을 했었나요? 진짜? 정부는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 한국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K-팝 콘텐츠가 인기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매일 더 많은 팔로워를 끌어모으면서 이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약하자면 저작권법을 위반을 하더라도 그 어떻게 보면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가 하지만 그냥 간과해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케이팝이 더 알려줄 수 있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베네핏이 더 우리한테는 크다. 이거는 거의 뭐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관련된 걸 그냥 무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사들 보고 뭐 그거 가지고 소송 까다롭게 소송 걸고 막 그러지 말 것을 뭐 요청 이게 뭐 이규탁 교수님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 이건 우리나라 정부에서조차도 저작권에 대해서 좀 그 중요성을 많이 크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이 있네요. 예.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근데 정반대로 한국 정부는 별로 예민하지 않다.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표절 의혹곡 127곡 중에서 시대별로 제가 어느 나라 거를 더 많이 베꼈는지 퍼센티지로 분석해 봤는데 확실히 80년대까지는 일본 노래를 많이 베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90년대 와서는 이게 서양으로 역전을 해요. 서양이 대세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부터 쭉 서양이 압도를 하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일본이 26%를 상당한 차지를 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완전 급감을 해요. 3%로. 그래서 서양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자 현재 와서는 이거는 뭐 거의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세 곡밖에 제가 분석 안 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양곡이 대세였다. 90년대부터 사실 서양이 대세였어요. 90년대 뭐 우리나라가 J-팝을 표절한 것에 극을 쳤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 통계를 보면은 그때부터 사실 서양 노래를 더 많이 베꼈고 그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그쵸 90년대 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은 지금 총 18곡이 지금 표절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일본 곡을 베꼈다고 해요. 근데 그 한 곡이 그 마지막 축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축제가 이 버블버블이라는 게임 음악, 일본 게임 음악 배경음악을 베꼈다 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뭐 미국 노래예요. 반대로 유열 씨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64%가 일본 노래고 그 다음에 36%가 서양 노래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유열 씨가 만약에 이게 뒤바뀌어졌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알고 보니까 서양 노래가 64%고 일본 노래가 36%였으면 좀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유열 씨의 그 시대별로 그 베낀 곡을 또 분석해 보니까는 이때 50%가 일본 노래였고 이때 들어와서 72%가 일본 노래였고 최근에 와서도 50% 그러니까 50% 이상은 일본 노래였다. 이때 피크를 찍었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사실 이때부터는 서양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베꼈는데 그래서 유열 씨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읽은 거죠. 표절을 해도 서양 노래로 넘어갔어야 됐다. 유열 씨의 음악 성장을 참 어떻게 이거를 분석해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유열 씨의 그 음악 성장은 요때 멈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때 6집 나왔을 때 94년도에 1집을 내고 1집에 이제 두 곡이 표절 의혹곡이 있고 그다음 94년도부터 2007년까지 여기는 유열 씨의 라디오 시대였어. 방송 시대가 아니라 라디오 시대였고 이때 안테나 97년도에 안테나 설립하고 이게 원래 토이 뮤직이었고 이때 라디오를 시작했어요. FM 음악도시라는 라디오를 시작했고요. 이제 또 앨범 또 내고 이때 또 계속 여기 라디오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결혼하고 2006년도에 첫 아이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때 완전 불황이었죠. 음반. 2009년도부터 스케치북을 하면서 아이도 제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스케치북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방송하면은 사실 창작의 고통은 안 겪어도 되잖아요. 방송은 그냥 가서 입만 털고 뭐 방송에서 하라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진행만 하면 되잖아요. 창작보다는 방송 활동이 비교적 유열 씨는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을 하면은 이게 고정이 되니까는 월 수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확실히 안정의 길에 갔던 것 같아요. 유열 씨가. 요때 이제 다 방송 활동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생활음악이라는 걸 냈죠. 그래서 저는 유열 씨의 창작 방식이 이때 딱 끊겨졌다고 생각해요. 음악의 성장이. 그리고 나서 예능 활동을 하고 이 작년에 음악을 만들려다 보니까는 사실 이때 엄청난 창작의 고통을 겪으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발전된 유열 씨의 작곡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전 세계적으로 음반 시장이 좋아졌어요. 올라가는 추세가 보였거든요. 이 시기 때 사실 좀 더 고통을 겪고 이 창작의 고통을 겪고 했으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또 둘째에도 뭐 요때인가? 뭐 요때 놓고 하니까는 결국 사람이 이거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죠.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K-팝 스타, 뭐 자유를 가요제, 그다음 뭐 슈가맨, 알쓸 신잡. 재밌는 게 BTS가 2013년에 등장하면서 야 우리나라 음반 양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2,300만 장. 예, 거의 3배가 뛰었어요. 한 5년 만에. 되게 또 아이러니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음반 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한국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BTS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완전 이제 세계화되면서 사실 완전 댄스 음악 위주로 우리나라 음악이 덮쳤는데 사실 이 틈을 발라드 작곡가인 유열씨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곡가가 이 시장의 테이스트에 따라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으면 지금의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호황이에요. 음반 시장이. 하드 막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크는 보이지 않아서 잘 현혹된다. 평온한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따라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방아쇠를 20번 당기면 다음 단계 때 총알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유열 씨가 2000년대에 엄청난 그 표절 의혹곡을 만들면서 자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시장도 굉장히 축소됐으니까 표절이라는 거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근데 사실 이 표절을 통한 창작은 만약에 방아쇠라면 카피 창작을 할 때마다 이렇게 빵 터질 때마다 리스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떤 리스크? 죽는 거. 러시안 룰렛은 알겠지만은 방아쇠를 땡길 때마다 사실 이 총알을 맞는 것에 대한 확률은 올라가거든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리스크는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방아쇠를 탕탕 챙겨들어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총알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리스크란 불확실한 결과의 범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다. 그것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겪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익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 표절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행했을 때 이런 불확실한 결과의 범위가 있어요. 천재 작곡가 소리를 듣는다. 그 노래가 대박난다. 뭐 중박 정도 친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사과하고 난 잠수 탄다. 인생 완전 X된다. 유열 씨는 이걸 통해서 거의 뭐 요쪽으로 많이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런 결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유열 씨가 이걸 계속 맛보면서 특히 요거를 맛보면서 천재 작곡가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는 본인이 천재 작곡가라는 소리는 안 했겠죠. 내가 본 천재 작곡가 유열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중 그다음 방송 이런 데서 유열 씨 이런 거 많이 붙여줬죠. 근데 사실 이걸 계속 이 결과를 맞을수록 리스크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탕 하다가 진짜 총알이 있는 걸 탕 하니까 맞은 거죠. 처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렸죠. 자, 리스크는 직관적이지 못하다. 리스크는 어떤 활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좌우된다. 리스크는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뭐가 직관적이지 않느냐. 네덜란드의 어느 마을에서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마을 도로에 있는 모든 신호등과 그다음 뭐 멈춘 사인 이런 거 다 없앴대요. 자, 우리의 직관은 그럼 뭐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뭐 교통 체증도 엄청 늘어나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신호등이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아예 없었고 되게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죠. 또 한 가지 이론은 산 등산하는 데 있어서 안정장치 제품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많이 나오고 다양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등산으로 인한 사고율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과감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고율이 안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열 씨를 제가 이걸 빗대서 말하면은 시대는 변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개인 소득도 높아지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과 귀맛과 이런 게 다 변한 거예요. 또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고 더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유열 씨만 이 리스크를 계속 감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주 사적인 밤이 시작으로 이제 표절 사태가 엄청 파장이 일으켰는데 유열 씨가 이렇게 해왔던 행위는 자체에 리스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터진 이유는 우리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서 이 리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뭐 배신 당했다, 뭐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열 씨는 한결같이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류열 씨를 우리가 비난하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과 기맛과 그런 지식과 그 음악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다음 시대도 변했는데 그거에 맞추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류열 씨를 엄청나게 비난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포인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른 데서 영감 얻고 흉내 내는 것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행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있어서 신해철 씨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건 어쨌든 서양 음악입니다. 일단 흉내를 내고 있는 시점인데 뭔가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흉내를 내는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나중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과 2005년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흉내를 내고 그 흉내를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독창적인 걸 내놓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서태지 씨가 왜 은퇴 선언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먼저 음악 작업을 하는 저 서태지가 느낀 창조의 고통을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작업은 제게 살이 내리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연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시기가 바로 3집 할 때쯤이었어요. 3집을 만들면서 더는 못 해먹겠다. 이대로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게 잘 나올 때는 굉장히 그 희열로 다가오지만 정말 영감이 안 떠오르고 그럴 때는 이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을 정도로 힘들었죠. 서태지 씨도 뭐 표절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9%예요. 유열 씨도 똑같아요. 19%예요. 근데 왜 이분은 엄청 존경받고 이분은 이제 완전 추락을 했냐. 표절에 있어서도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평론가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태지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라기보다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해석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시인을 하는 것 같아요. 서태지 씨는 완전한 오리지널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신해철 씨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유에서 유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중의 취향을 갖느냐 저는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것 같거든요. 아티스트의 상업적인 성공은. 근데 서태지 씨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게 서태지 씨의 음악적 장르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테스트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유열 씨랑 서태지 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서태지 씨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장발의 메탈 밴드 베이시스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녀의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죠. 이때 이제 완전 이제 초대박이 난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갱스터 랩을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 솔로 활동하면서 이제 랩 메탈 락커로 변신을 해요. 서태지 씨는 이 방아쇠가 어떤 거였냐면 유에서 유를 창작하는 방아쇠였어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안 될 확률은 되게 높았어요. 빵 하면 안 되고 빵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이분의 총알은 죽는 게 아니라 초대박이 나는 총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태지 씨는 한국 대중 음반 명반 100개에 1집, 2집, 3집, 4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죠. 이 명반 100개 중에 유일하게 서태지 씨랑 김광석 씨가 자기네들 4개의 앨범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 근데 유열 씨는 빵개예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열 씨가 어떻게 데뷔를 한 줄 알아요? 명반 음반 1위가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재하 씨는 이 첫 앨범이 또 유작 앨범이에요. 이 앨범 만들어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앨범 하나밖에 없는데 순수하다는 느낌 탁 들어요. 퓨어 뮤직이다. 가사도 우리말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사, 작곡, 편곡을 모두 다 유재하 씨 혼자 했거든요. 정말 그 앨범이 유재하 씨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하 씨가 그 20 초반? 그 음악에 대한 열정, 순수함 이거를 정말 다 나타내는 앨범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음악 경연대회 수상자 유열 씨 있다는 게 정말 좀 아이러니하고 자 레드 제플린 관련돼서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표절자? 혁신가? 레드 제플린의 역설은 살아남다.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카피한 밴드 때로는 완전히 표절한 밴드가 그렇게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뮤지션으로 동시에 여겨질 수 있을까? 이 기자분이 뉴욕의 새벽 2시에 맨하탄에 있는 어떤 동네 마트에서 이분을 만나요. 로버트 플랜트. 머리 위 스피커에서 고전적인 척 베리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플랜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면서 척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말했다. 정말 랜덤하게 자기한테 뭐 물어본 거예요. 비록 짧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레드 제플린이 지금도 가치 있는 이유는 각 멤버의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음악을 시작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레드 제플린은 TV 광고용 노래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부했다. 플랜트 말에 따르면 나는 단지 재미를 위해서라고 음악을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레드 제플린은 락앤롤을 숨쉬고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랑, 이 순수함은 그들의 음악에서 드러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레드 제플린의 많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표절이라는 꼬리가 달리지만은 그들의 그 음악에 대한 순수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정말 전설적인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80년대 나온 락 밴드들은 레드 제플린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도 돼요. 특히 80년대 메인 보컬들의 창법, 그 로버트 플랜트의 창법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은데, 자, 로버트 플랜트는 2000 몇 년도인가 8년도인가 뭐 그때 훈장도 받았어요. 예, 찰스 왕세자한테. 나무 위키 쳐보면 이름 뒤에 CB이라고 나요. 예. 제가 우연히 또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찾게 됐는데 유열 씨가 그 예전에 김광석 씨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그 유지열 경영대회에 나갔는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유열 씨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이고 태도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참가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제가 처음엔 몰랐거든요. 네. 이런 대회에 참가할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학교를 나가봤는데 학교 공고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네. 포스터가 그림이 너무 이뻤어요. 정말 그래서요? 딴 이유는 없었고 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단지 그 이유뿐입니까? 정말 그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눈을 끌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됐고 네. 전 그냥 그런 걸 무심히 지나가는 편이근데 또 보다 보니까 상금이 300만 원이어가지고 네. 유열 씨가 참 재밌습니다, 그죠? 네. 유열 씨의 솔직한 면도 있지만 어쩌면 되게 현실적인 면도 있지만 저는 순수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그래서 저는 유열 씨가 욕먹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시대를 읽지 못한 리스크 관리도 아니에요. 발전이 없었던 음악가라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일본 음악을 베낀 것 그래 뭐 베낄 수는 있어요. 유열 씨가 정말 양심이 없어서 그랬던가? 양심이 뭘까? 제가 찾아봤는데 뭐 초등학교는 이렇게 가르치나 봐. 양심이란 전철이나 버스에서 노역 좌석에 앉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마음,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을 때 바로 돌려드리는 것. 근데 만약에 그 뭐 한 푼이라도 집안이 좀 가난해서 엄마의 약값을 위해서 그 거스름돈을 집에 가져와서 엄마의 약값에 보탰으면 이분은 효녀 아닌가요? 일부러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벌레를 잡아 죽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착한 마음씨, 나 자신을 착하고 올바르게 키워나가는 마음, 남의 숙제를 베끼지 않는 것, 남이 공들여 해놓은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 것. 양심은 사회적으로 만든 어떤 하지 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다만 리스크와 리턴이 따르다는 것을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알면은 자기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리스크를 택하고 어떤 리턴이 있는지 그것만 개인적으로 알면은 뭐 저는 이게 양심인가 진짜로? 이건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유열 씨가 양심 관련돼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유열 씨는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정말 까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천재라는 거는 천재 작곡가라는 거는 정말 기술적인 거에 천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네요. 음악에 대한 순수함, 뭐 진정성 이게 없는 분인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유열 씨의 곡을 10억 원에 내놓는다 하면은 저의 대답은요